매일 아침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에 얽매인 채로 일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서늘한 공포의 소나기가 점점 조여오고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와 희망의 불꽃 하나하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히 걸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길들,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미소들, 그리고 공포라는 무거운 짐 아래 짓밟힌 기쁨들을요.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초적 핵심 깊숙이 박혀있는 어두운 힘이며 미지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내 속에 새겨진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호자가 폭군이 되어 통제권을 잡고 당신의 세상을 주저함과 후회의 미로로 비틀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점은 두려움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매 선택과 심장 박동마다 숨어있는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요. 우리는 고대 사상가들의 냉혹한 지혜,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냉정한 진실들, 그리고 두려움의 냉기 어린 소나기에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연약한 도구들을 탐구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진실이 당신 앞에 다가설 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무겁게 당신을 내리칠 것입니다. 너무도 어둡지만 동시에 밝게 비추는 깨달음,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의 사슬은 먼지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라는 시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어두운 뿌리는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그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어디서 점점 더 단단히 조여오는가? 두려움은 편도체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태어났으며 인류가 의식을 처음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생존 메커니즘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진짜이든 상상이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유령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의심의 순간마다 점점 더 강력해져 정신의 복도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서 살던 시절에 두려움은 생명을 구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본능이 불필요하게 자주 발동된다. 동물이나 적대적인 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은 이제 사회적 거절, 경제적 어려움, 실패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고 유명하게 말하며 두려움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드러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환상이라는 점이다. 실제 사건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다. 최근에 두려움을 느낀 순간을 생각해보라. 아마 대중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선택하기 또는 불확실한 무언가에 직면한 때일 것이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 그 자체인가? 아니면 잘못될 수 있다는 당신이 만든 이야기인가? 이것을 재앙화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것이 일어날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실패는 반드시 일어나고 모욕은 피할 수 없으며 재난은 임박한 것처럼 무서운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울 때가 많다. 실패할 것을 기대하는 고통이 실패했을 때의 고통을 능가한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거절보다 훨씬 무력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마비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식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상상 속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비합리적인 생각을 인지하고 압도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재조명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 대신 현재와 자신의 대응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내는 열쇠가 된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뜨리려면 그것이 통제하고 있을 때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할 때 자신을 붙잡으십시오. 이 두려움은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다음으로 두려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세요. 두려움을 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안내자로 보세요. 모든 두려움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회복력을 가르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 존중감을 깊게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칼 융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은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 맞서며 받아들이면 그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심장박동, 땀에 젖은 손, 가쁜 호흡 같은 신체 반응은 두 감정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차이는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신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두렵다 대신에요. 이 작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중연설가, 운동선수, 공연자들이 종종 두려움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아 그것이 결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너무 단단히 달라붙어 그 그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인다면요. 그러면 행동은 섬프라기를 하고 절박한 필요가 됩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방식은 노출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두려운 것을 피할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당신은 그 통제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노출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조심스럽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만약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당신의 그림자라면 몇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사회적 상황에서 얼어붙는다면 잠깐의 교환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실패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가장 작은 위험을 감수해보세요. 천천히 두려움이 누그러지고 당신의 마음은 나는 견뎌냈고 세상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짓누르던 것이 단순히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모든 나아가는 걸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뚜렷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가면을 쓰고 위로의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에게 숨기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숨김 속에서 두려움은 꽃을 피우고 침묵과 망설임에 의해 양분을 공급받으며 당신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공간에서 어둡게 자라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 자체가 변화로 가는 섬프라기레한 문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도망칠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조용히 인도하는 안내자라면요? 철학자 조셉 캠벨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 들어가지 않는 동굴 속에 내가 찾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순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안락지대라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락지대는 우리가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며 위험과 스트레스가 최소화된 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안락지대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이 안정 영역을 벗어난 불안과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큰 성장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은 편안했나요? 아니면 도전과 위험,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 함께했나요? 현실은 의미 있는 성과는 친숙함을 뛰어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장지대와 공황지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공황 사이에는 성장지대가 존재하는데 이곳은 당신이 힘들지만 압도당하지 않을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역입니다. 이는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걸음씩 한계를 확장하며 두려움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명한 작가
팀 페리스가 대중화한 두려움 설정이라는 유용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목표 설정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대신 두려움 설정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게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그 상황을 피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단계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방법은 두려움을 분해하여 그 과장된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악의 두려움을 종이에 적으면 처음 마음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같은 내면의 대화가 중심이 된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이야기들은 유연하며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결과적으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이 개념을 강조합니다. 왜곡된 생각을 인지하고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거야라는 생각을 나는 공유할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로 바꾸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영향을 만듭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에 꾸준히 맞서면 그것들의 지배력이 점차 줄어듭니다. 더불어 공동체 역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립될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혼자 감추고 있을 때 그것은 종종 통제되지 않고 커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력한 특성입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촉진하고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도전하며 잊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강점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멘토, 가까운 친구 혹은 지원 그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데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사 파크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용기는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버스 좌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결정적인 날, 그녀가 두려움이 없었다고 믿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했으며 그녀의 공동체와 정의에 대한 헌신에서 용기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단순히 삶의 정상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목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매일의 일상에 작은 용기의 행동을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하고 싶을 때에도 목소리를 내세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처음 행동을 취하세요. 왜냐하면 모멘텀을 쌓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시도할 것입니까? 두려움의 반대편에 기다리고 있는 잠재력, 모험, 그리고 발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직 드러내야 할 한 가지 층이 더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깊은 진리, 모든 반복과 전술을 넘어선 이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두려움이 단순히 통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또한 당신의 영혼이 지나가고자 하는 영역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스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복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배워야 할 동료로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매번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할 때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회복력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촉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통찰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변화에 뛰어들고 함께 움직이며 춤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변화에 대한 저항, 결과를 통제하려는 갈망,
그리고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제를 넘어섭니다. 두려움에 맞서면 맞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움에 굴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약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무서운 측면들, 고통, 상실, 죽음과 마주함으로써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에서는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집착에서 태어난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나왔고 그 환상은 우리를 쉽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천천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조용히 그 힘을 놓아줍니다. 이 수용은 섬세한 수행, 즉 마음챙김을 불러옵니다. 마음챙김은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을 밀어내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이름을 붙이며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달아나지도 싸우지도 않고 두려움이 당신을 삼키려 해도 그냥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열린 호기심으로 관찰할 때 슬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며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거나 불안한 생각에 지나지 않아 일시적이고 사라져갑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한 관찰자로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과학은 이제 이 내면의 작업을 뒷받침합니다. 마음챙김은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을 강화합니다. 서서히 마음챙김은 뇌를 재구성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을 조용히 바꿉니다. 두려움이 스며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두려움이다. 몸 어디에 두려움이 존재하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이 아프거나 팽팽하게 조여있다 해도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앉아있으면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이나 뱃속에 매듭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냥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인지해보세요. 천천히 숨에 집중을 다시 돌리며 이 순간의 자신을 뿌리내리세요. 이 연습이 당신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두려움과의 관계를 바꿔줍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얽매는 이야기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관찰자로서 조용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키워야 하며 용기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특성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 발전되는 자질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싸우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과 마주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임을 배웠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다. 용기를 근육처럼 생각하세요.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부터 시작해 작은 승리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아내는 용기는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용기는 부드러운 전염병처럼 퍼져간다는 씁쓸한 진실도 있지요. 대담하게 살아갈 때 당신은 조용히 다른 이들을 이끌지만 그 용기는 때로 어둡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깜박이는 연약한 불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 상실을 벗겨내면 더 깊은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단순히 육체의 끝이 아니라 자아가 사라지고 정체성이 광대하고 알 수 없는 허공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공포입니다. 이 깊은 두려움이 우리 많은 불안을 조용히 자극합니다. 그것에 맞서는 것은 우리를 깊숙이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쉬운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상가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죽음을 반항이 아닌 지친 수용으로 맞았고 죽음이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상기시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덧없는 존재는
매 순간을 소중하고도 아프게 더럽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두려움도 승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놓아주기 시작하지만 그 놓아줌은 종종 슬픔을 동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잔인합니다. 두려움을 지배하려면 그것을 적이 아닌 그림자 동반자로 맞서고 영혼을 흔들면서도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실은 비록 씁쓸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삶은 두려움의 문턱 바로 너머에 있으며 이른만큼 희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당신이 왜 당신이 니를 드림 됐어요. 될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이 끝나갈 무렵 두려움에 대해 마주해야 할 마지막이자 깊이 불안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점점 슬픔의 조각을 안고 조용히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진실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방법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굴복하며 두려움을 인간 존재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영원히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우울한 바다 곁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파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것은 잔잔히 일렁이고 어떤 것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대부분은 평생 그 파도들로부터 도망치며 발을 젖지 않게 하려 애쓰고 풍채로 삼켜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유는 당신이 그 바다의 슬픈 물결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 안에 깊이 짜여 있습니다. 파도는 무심히 일어나 부서지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견뎌내는 법을 배운다면 결코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 조용히 헤엄쳐야 할 아픈 조류입니다. 그 힘은 거칠고 가차없지만 만약 그 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면서도 당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루미의 가슴을 울리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사랑 때문에 움직여라. 두려움이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회피가 연약한 참회로 바뀔 때 인생은 변하지만 그때조차 그림자는 조용히 남아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을 멈춤이라고 여기지 말고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겉모습 너머를 들여다보라는 부름,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질문하라는 부름, 그림자를 지우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림자 속을 천천히 걷는다는 부름으로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기보다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조용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깊이 감춰진 산산조각난 희망일 수도 있고 돌보지 않은 진실일 수도 있으며 아직 마주하지 못한 당신 내면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두려움은 거대했으며 교육을 향한 여정에서 받은 위협과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무거운 돌처럼 짊어지고 다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돌은 그녀 용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말랄라, 너는 이미 죽음을 맞섰어. 이것이 내 두 번째 삶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그녀의 여정은 단지 용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무게를 충분히 견뎌 그것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이유로 바꾸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을 부드럽게 인지해 보세요.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라고 이름 붙이기, 나는 두렵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두려움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바라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 쉬세요. 한 번의 숨결이 두려움은 메아리일 뿐 느낄 수는 있지만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마음챙김 호흡의 단순한 실천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마음과 몸을 진정시킵니다. 두려움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숨을 멈춘 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긴장이 점차 사라지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생각 방식을 바꿔보세요. 두려움은 종종 한계를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에 의문을 품으세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대신 이건 도전이지만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성장하면 어쩌지? 로 생각해보세요. 언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행동을 취하세요. 두려움은 정체 상태에서 자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행동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린 전화를 하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동력을 만듭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두려움은 실패 가능성에 집중하지만 감사는 이미 삶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로 시선을 돌립니다.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축복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습관은 부족함 대신 풍요를 인식하도록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법들 너머에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고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경험에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세상과 맞설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불확실함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일고지지만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내 선택을 지배하지 않는 삶은 어떨까? 떠날 여정, 추구할 포부, 그리고 진화할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한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두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그 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할 것인가?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탐험하며 온전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당당히 살아가세요.